한때는 친구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김동수 씨는 퇴근만 하면 늘 술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기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소주잔을 부딪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웃다 보면 새벽이 훌쩍 넘어 있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난다는 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60대가 되어서도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더 편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동수 씨, 예전엔 그렇게 친구 좋아하더니 왜 요즘은 안 보이나? 하지만 정작 본인만이 아는 사연이 있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던 시절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늘 계산서가 따라왔습니다. 술값, 밥값, 심지어는 노래방비까지. 다 같이 즐겼으니 내가 낼게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고 친구들은 그 호탕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매일 벌던 현금이 끊기자 그의 지갑은 급속도로 말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라는 존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어깨동무하던 이들이 사실은 나를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웃음은 씁쓸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병실을 오가며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단골 술친구 한 명이 문병을 와서는 대뜸 말했습니다. 야,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나 이번에 큰일이 생겨서. 그 순간 동수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알기나 하나? 결국 그는 돈을 빌려주지도 못했고 그 친구는 며칠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지 위기 순간에 누가 곁에 남는지 처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이었습니다. 술자리, 고깃집, 노래방을 전전하다 보니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져 의사가 당장 술과 기름진 음식을 끊으라고 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라 허망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친구 따라다니며 내 몸을 망가뜨렸구나. 그날 이후 그는 술자리를 단칼에 끊었습니다. 집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처음엔 정막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전화기 불빛이 꺼진 거실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이 의외로 편했고 TV 앞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애써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이 컸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며 웃을 땐 좋았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술값을 내가 내야 하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빠지면 뒤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텅 빈 거실이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친구밖에 모르던 그가 집 안에 머무는 진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갉아먹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친구들의 술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쓰겠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김동수 씨가 집에 머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라는 존재를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겼습니다. 택시 운전 시절 밤늦게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주말이면 낚시터로 몰려가던 벗들, 명절이면 어김없이 얼굴을 보던 동창까지. 그에게 친구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는 게 그리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애들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다. 손주 돌봐야 해서 당분간 못 본다. 핑계라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넘어가도 연락이 없고 만나자는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그 자리를 채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 미안하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내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김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자 관계도 흔들린다는 냉혹한 진실을. 젊을 때는 서로의 곁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친구란 결국 형편에 따라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평생 절친이라 믿었던 박모 씨와의 일에서 찾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우린 끝까지 같이 간다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박 씨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건 어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이해해라. 그 한마디가 김동수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힘든 순간 함께 있어 줄 거라 믿었던 친구가 가장 중요한 날에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의지하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짐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가족 문제, 건강 문제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진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웃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10명, 20명이라 부르던 친구들이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마치 인생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자리는 정막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지난 날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고기 굽던 연기, 웃음소리, 노래방 마이크. 그러나 그 장면이 지나가면 남는 건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했던 걸까? 생각해보니 즐겁긴 했지만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돈은 술값으로 흩어졌고 건강은 망가졌으며 우정이라는 이름도 위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란 결국 함께 있을 때만 유효한 존재였다는 것. 젊을 때는 그 시간을 전부라고 착각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모래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로 남는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 그늘 아래 앉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구나.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친구들의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고요가 불안이 아닌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밖바람을 느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이 사라진 자리가 결국 진짜 나를 찾게 해줬구나. 김동수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건 떠들썩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에 술잔이 오가고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러대던 유행가 한 소절, 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라던 우렁찬 외침.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웃음 뒤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한 장의 종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계산서였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로 하루 벌어 하루 쓰던 시절, 돈은 늘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지갑을 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내.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 오늘은 너가 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게 그의 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동수 형은 진짜 의리파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더 이상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오지 않자 그 웃음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나갔던 어느 날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니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카드 단말기에 찍힌 문구는 잔액 부족. 그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가 급히 다른 카드를 내밀며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다 같이 제주도 한번 가자. 추억 만들자고 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다들 흥분한 목소리로 항공권, 숙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는 월세와 약값도 빠듯했기에 여행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수 형이 빠지면 재미없지. 근데 형이 돈 없으면 우리가 맞춰야 해? 농담처럼 던져진 말은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 건강 때문에 못 간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내가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병실을 오가며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에게 단골 술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위로의 말을 건네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미안한데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링거줄이 똑똑 소리를 내는 병실 안에서 친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돈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절했고 그 친구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병실 구석에 앉아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결국 이 정도였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는 마음속 깊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불렀던 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은 정말 순수했던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의리라는 이름 뒤에는 늘 돈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돈줄이 마른 뒤부터는 그 웃음도 의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 앉아 자신만의 차를 끓이고 작은 잔에 따르며 조용히 마음을 달랬습니다. 과거 같으면 고기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채워졌지만 이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분위기를 맞추던 자리 대신 고요히 흘러가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편안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요즘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계산서를 이제야 치워냈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친구들과의 수많은 자리는 결국 그에게 한 가지 사실만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웃음이 아니라 계산서였고 그 무게를 홀로 떠안았던 건 언제나 자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씨는 평생을 택시 운전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땀으로 번 돈이라 술 한 잔, 고기 한 접시가 그에게는 살아있음의 보상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대부분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대가는 차갑게 그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피곤이 쉽게 몰려왔고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술 조금 마신다고 사람이 죽겠어? 라는 농담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주는 환호와 웃음소리가
의사의 경고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60대 초반 한겨울 눈 내리던 날 그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혀와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심전도 검사를 받던 순간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당장 술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수 형, 한두 잔은 괜찮잖아. 형 없으면 술자리가 썰렁하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 떠올라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건강을 갉아먹는 독을 권하면서도 그것을 우정의 언어로 포장했던 친구들. 결국 그들이 손에 쥐어준 건 의리도 행복도 아닌 병원비와 약봉지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친구들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몸 좀 괜찮아졌지? 오늘은 기름진 거 먹자. 병원에서 그러든 말든 그냥 조금만 마셔. 같이 놀아야 회복돼. 그들의 말은 여전히 유혹적이었고 그는 몇 번 더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다시 시작된 통증과 병원 진료비였습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계산서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 돈이면 약을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되뇌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농담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술잔보다 링거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째 입원 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곁에 있는 건 의료진과 가족뿐, 늘 함께 한다던 친구들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장 같은 깨달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왔는데 나는 그걸 무시한 채 친구들 눈치만 봤구나. 건강이 무너진 뒤 지갑도 빠르게 텅 비었습니다. 약값, 검사비, 통원 치료비가 줄줄이 새어나가면서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은커녕 회비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계산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고 아침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땀을 빼자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술잔을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주었던 웃음은 순간의 환희였지만 그 대가는 병실의 두려움과 약봉지의 무게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느낀 그날의 두려움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인생이 보내온 경고장이었습니다. 몸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라. 더 이상 남에게 끌려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김동수 씨가 친구들의 전화를 끊고 집 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을 때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늘 울리던 초대 전화가 사라지고 술잔 부딪히던 소란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마치 빈 창고 같았고 그는 혼자서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요가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마치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개운했고 밤새 속을 뒤틀던 두통도 잦아들었습니다. 술에 절었던 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의외로 달콤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걸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어쩌면 내가 진작 원했던 거 아닐까?
혼자 차려 먹는 소박한 밥상도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김 한 장, 된장국, 계란부침 하나뿐인 식사였지만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소음을 채워야 했지만 이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요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쉼이자 안식이었습니다. 집 안구석을 정리하다 보니 잊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장 한켠에서 오래전 아내가 읽던 소설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내의 밑줄과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술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 고스란히 책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즐거움은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혼자가 주는 자유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술값을 내가 내야 하나, 대화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빠지면 뒷말이 나오진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있었나? 무엇보다 혼자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과장된 웃음을 지었고 눈치를 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하다. 혼자 먹은 된장국이 의외로 맛있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라 평화였구나. 그렇게 한 줄씩 적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트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동수 씨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강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 그것이 혼자가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소란한 웃음 대신 찾아온 고요한 평화, 계산서의 무게 대신 스스로에게 주는 만족감, 그리고 끝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김동수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혼자가 남긴 진짜 선물은 늦게라도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잔혹한 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 챙기고 형제 도와주고 친구 모임에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한 푼 없어 수술을 미루다 병상에서 신음하고 월세방 구석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며 정작 챙겨준 자식과 형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친구라던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족이라던 사람들은 내 고통을 남 일처럼 무시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모욕이라면 더는 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라도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존엄을 지키려면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며 희생한 인생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 챙기다. 결국 빈손으로 늙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라는 이름에 취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내 새끼 잘되면 된다며 허리 휘도록 일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자식 자랑에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들면 그 자식은 등을 돌리고 친구는 멀어집니다. 남은 건 퇴직금도 집도 다 털어주고 빈지갑 하나와 쓰라린 후회뿐입니다. 이기적이지 못한 대가는 잔혹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정자 씨의 삶이 그랬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모은 돈은 죄다 자식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유학 가겠다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냈고 결혼할 땐 전세금을 대신 내주며 내가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학원비까지 대신 내주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70세가 넘어 김 씨는 집을 팔고 좁은 월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냉장고 안은 반찬보다 곰팡이가 먼저 자리 잡았고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일 만큼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은커녕 엄마, 아직도 좀 여유 있잖아요? 라며 더 달라 했습니다. 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남들은 집 한 채 지켰는데 나는 자식에게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다. 자식 챙기다 빈손으로 늙는다는 말이 이런 비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던 박명숙 씨는 냉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하고 결혼자금은 스스로 마련하라 단호히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매정하다 부모가 그럴 수 있냐 욕을 퍼부었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박 씨는 매달 임대료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며 해외여행까지 다닙니다. 자식은 처음엔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마처럼 준비했어야 했는데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자기 몫을 챙긴 선택이 결국 박 씨의 노후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잔혹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남은 건 눈물과 빈지갑뿐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했지만 노후엔 자유와 존엄을 지켰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 받아먹고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친구 역시 내 돈이 바닥나면 금세 등을 돌립니다. 결국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지켜온 나 자신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 챙기다. 빈손으로 늙는 것만큼 잔혹한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부모, 좋은 친구라는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내 삶은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악의 실패입니다. 늙어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욕을 먹더라도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내 인생의 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 삶을 지킬 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형제간 편애로 평생 원한 품고 늙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믿었던 형제 자매가 부모의 편애 앞에서는 누구보다 잔혹한 적이 됩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자랐어도 부모가 누구를 더 챙겼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라지고 남은 노년은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물듭니다. 형제는 힘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됩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살아온 이순자 씨는 어릴 적부터 둘째 딸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큰아들에게만 쏠렸습니다. 좋은 옷은 늘 오빠 차지였고 대학 진학비도 오빠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지만 늘 너는 여자니까 참고 살아라라는 말에 짓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돌아가시자 상황은 더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부모의 집과 땅은 모두 오빠 몫으로 상속됐고 그녀에게 돌아온 건 고작 낡은 장롱 하나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아무 일 없는 듯 살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원한이 쌓였습니다. 노년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조차 그녀는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나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을까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결국 형제간의 편애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퍼개한 것입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살아온 김명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형제간의 편애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형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때도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받을 게 없으면 미련도 없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렇게 매정해도 되냐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부모가 형에게 다 몰아주는 동안 자기 힘으로 작은 빌라 한 채를 장만했고 퇴직 후엔 월세 수입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노년에도 웃으며 여행을 다녔고 자식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편애가 남긴 상처를 애써 붙잡는 대신 그는 애초에 형제와 재산을 엮지 않았기에 원한도 불행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인생은 처절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부모의 편애에 무너져 평생 원한 속에서 늙어갔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이기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 자유를 지켰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결국 허울일 뿐 부모의 편애 앞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적이 됩니다. 늙어서도 그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삶을 짓누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형제 간 편애로 평생 원한 품고 늙는 것만큼 잔혹한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 눈에 착한 동생, 순한 형제가 되어봤자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차라리 이기적이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내 삶을 지키는 쪽이 훨씬 현명합니다. 형제도 가족도 끝내는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 삶을 지킬 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거짓된 인간관계에 시간 허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사람 관계에 매달리며 외롭다, 서운하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남은 삶은 배신과 모욕으로 얼룩집니다. 말만 달콤하지 속은 비어있는 인간, 웃는 얼굴 뒤에 이기심만 가득한 친구와 가족에게 얽매이면 노년의 시간은 피로와 후회로 갉아먹힙니다. 진실 없는 관계에 목숨 걸며 늙는다는 건 스스로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일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한정숙 씨는 평생 친구의 목을 맸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면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해 카드비까지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병원비가 없어 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평생 잠에 갔다던 친구들은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단 한 명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은 고스란히 허공으로 증발했고 그동안 함께 웃고 마시던 술자리는 모두 위선과 거짓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씨는 노년의 경제도 건강도 잃고 거짓된 인간관계에 모든 걸 바친 처참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살아온 김영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사람들의 모임을 철저히 끊었습니다. 술자리, 동창회, 심지어 형제 모임조차도 최소한으로만 참석했습니다. 남들 눈치보다 내 시간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에 독서와 산책, 그리고 작은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영호는 매정하다, 인간미가 없다고 비난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허세와 빈말로 소비하는 동안 김 씨는 묵묵히 자기만의 시간을 쌓아 작은 아파트 2채를 마련했고 노년의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거짓된 관계에 시간 쓰느니 혼자 있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늙어서도 의연하게 삶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평생 거짓된 관계에 목숨 걸다 병실에서 홀로 버려졌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 욕먹어도 자기 시간을 챙기며 노년의 웃음을 지켰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거짓된 인간관계에 매달리며 허비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 속으로는 나를 이용만 하는 관계에 목을 매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은 고통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된 인간관계에 시간 허비하지 않아야 비로소 노년이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늙는 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이기적이라 욕을 먹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남은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남의 위선과 가식에 내 마지막 시간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주인은 친구도 가족도 아닌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피 같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늙어서조차 가족과 친구에게 휘둘리면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배만 불립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며 정작 나는 병원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서럽게 늙어갑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쓸 수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노년은 비참한 구걸로 전락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살아온 최영희 씨는 평생 맞벌이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자식 공부비, 결혼자금, 집 장만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에선 자식 복 터졌다라며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독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년은 잔혹했습니다. 70이 넘어 무릎이 망가져 수술이 필요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에게 퍼줬지만 정작 자신은 수술비조차 없어 병원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했기에 남의 인생만 살찌우고 내 노년은 쓸쓸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명자 씨는 젊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도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세웠고 큰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회비 거둘 때도 그는 내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에선 이기적이다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자신을 위해 적금을 붓고 여행 자금을 따로 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70대가 된 지금 그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고 몸이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든든했고 주변 친구들이 자식에게 매달려 눈칫밥 먹을 때 이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인생에만 쓴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결국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어도 그 돈을 지켜낸 덕분에 그는 노년에도 당당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평생 번 돈을 남에게 퍼주다 병원비조차 없어 서럽게 늙었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 돈을 자기에게만 써서 늙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피와 땀이 담긴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남의 인생에 팔려버린 꼴이 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을 때만 노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퍼준 돈은 끝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건강, 내 행복, 내 자유로 남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자식도 친구도 아닌 내가 지켜낸 나의 돈과 그것이 만든 나의 삶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집안 대소사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은 부모가 가장 많이 당하는 착취 중 하나가 바로 집안 행사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돌잔치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며 그때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형제니까라는 말로 돈과 시간을 강제로 뜯어갑니다. 젊을 땐 그래도 감당하지만 늙어서까지 이런 대소사에 끌려다니면 남은 삶은 남의 행사에 팔려버린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인천 부평에서 살던 김정혜 씨는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겨우 살던 그는 집안의 온갖 행사마다 불려다녔습니다. 조카 결혼식엔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압박을 받았고 동생 장례식에선 상주 대신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고 손주 돌잔치 애조차 외할머니니까 큰돈 내셔야죠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통장은 바닥났고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미루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헌신적인 어른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기 삶을 잃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휘둘리며 늙는다는 게 얼마나 잔혹한 고통인지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살아온 박종임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집안 대소사? 내가 참석할 이유 없다. 조카 결혼식에도 축의금 10만 원만 내고 가지 않았고 제사 준비는 아예 손을 뗐습니다. 형제들이 이기적이다, 불효자다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과 돈으로 자기 삶을 챙겼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아플 땐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들이 여전히 제사상 차리며 허리 휘는 동안 그는 여유롭게 노후를 즐겼습니다. 결국 욕을 먹더라도 집안 대소사에 끌려가지 않은 그의 선택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남의 행사에 돈과 시간을 다 빼앗겼고 다른 한쪽은 차갑게 선을 그어 자기 인생을 지켰습니다. 남에게 충성하는 인생은 늙어서 비참할 뿐이고 자기만 챙기는 인생은 늙어서도 당당합니다. 집안 대소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는 결국 나를 파괴하는 굴레일 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집안 대소사에 끌려가지 않아야만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며 지갑을 열다 보면 정작 내 노후는 거짓과 허세로 가득 찬 폐허가 됩니다.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행사와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늙어서도 자기 시간을, 자기 돈을, 자기 인생을 지켜냅니다. 결국 노년의 자유는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칼날 위를 걷는 듯 소중하고 내 방식으로 살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순식간에 타인의 욕망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착하게 살았다, 남에게 잘해줬다. 결국 그것이 내 노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책임지는 건 오직 내 선택뿐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살던 정순자 씨는 평생 가족의 기대와 체면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늙어서는 자식의 요구에 따라 하루하루를 소비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몸이 아파도 모임에 나갔고 자식이 부탁하면 자기 병원 진료도 미루고 돌봐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처절한 후회뿐이었습니다. 78세가 되던 해 그녀는 병실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이제 내 몸은 고철 덩어리가 됐어. 결국 그녀는 자기 방식대로 살지 못한 대가로 병든 몸과 쓰라린 후회만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서 살던 박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60세가 넘은 뒤 그는 가족과 친구에게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산다. 자식이 손주 돌봐달라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 애는 내가 키워라. 형제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이 욕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고 싶던 여행을 다니고 마음껏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70대 중반에도 미술을 배우며 전시회를 열었고 건강을 위해 매일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렇게 이기적이니 외롭겠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방식대로 산 덕분에 박 씨는 노년을 축복처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잔혹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평생 남에게 끌려다니며 자기 삶을 잃고 병실에서 눈물로 마무리했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 인생을 지켜내며 노년을 당당히 즐겼습니다.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짧아지고 남은 날들은 시한부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남의 기준에 맞춰 희생하며 보낸다면 그것은 자살과 다름없는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기적이라 욕하든 그것이 내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입니다. 남 좋은 일 하다 쓰러져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욕을 먹더라도 내 방식대로 당당히 웃으며 떠날 것인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욕심을 지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노년은 고통으로 변하지만 철저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노년은 축복이 됩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기적으로, 더 당당하게 오직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마지막 순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을 아시죠?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경고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입으로는 허세를 부리고 지갑은 정작 써야 할 곳에 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소비 습관이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갉아먹고 안정된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모임에서 밥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큰 소리치며 돈을 쓰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약값을 아끼려고 처방을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들한테는 뭐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과한 선물을 안기지만 정작 본인의 냉장고는 반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뿌듯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선택입니다. 엄마, 제발 몸부터 챙기세요. 왜 우리 눈치만 보면서 사세요? 자식이 이렇게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노년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체면을 위해 지갑을 열고 자신을 위해서는 닫아버리는 아이러니한 행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삶은 피폐해집니다. 곰팡이 핀 낡은 집에서 아픈 몸을 안고 모임에서의 허세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쪽팔린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노인의 돈은 남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패는 칼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늙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무엇을 끊어내야 하고 어디에 제대로 써야 하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첫 번째 소비 습관은 세일 품목이라 무조건 사재기하는 습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대형마트에서 열린 1+1 행사를 놓치지 않겠다며 새벽부터 줄을 서곤 했습니다. 라면 박스, 식용유, 세제, 심지어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빵까지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같은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세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본능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창고방은 쓰지 못한 물건으로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고 정작 김 씨의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일인데 왜 안 사? 이 기회 놓치면 바보지. 김 씨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혹시라도 가격이 더 오르면 미리 쟁여놔야 안심이 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강박은 그녀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재기한 라면은 벌레가 먹어 쓰레기로 버려졌고 세제는 10년이 지나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건강검진 한 번에 균형 잡힌 식사 한 끼에 집안 보수에 썼다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을 소비로 덮으려는 위험한 자기 파괴입니다. 세일이라는 단어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가격표에 속아 쓸데없이 쟁여두는 물건들은 결국 먼지와 곰팡이만 키우고 생활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남은 건 쓰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물건과 그 뒤에 남은 씁쓸한 후회뿐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버려지는 돈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노후에는 정해진 연금과 저축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 품목에 혹해 쓸데없는 소비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소비 습관이 반복되면 나는 아껴 쓴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일이라 싸게 샀다는 자기 위안이 쌓이면서 실제로는 불필요한 곳에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서 샀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회는 세일이 아니라 그 돈을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살리는 약, 안전을 지키는 집 수리, 마음을 채우는 여행 같은 곳에 쓰여야 합니다. 세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휘둘려 결국 돈과 삶의 여유를 잃는다면 그만큼 비극적인 소비 습관도 없습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꼭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지갑을 여는 지혜입니다. 세일은 당신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파고드는 덫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쓸데없는 사재기의 쾌감으로 순간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세일 품목이라 무조건 사재기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지갑은 쓸모없는 창고가 아니라 든든한 노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두 번째 소비 습관은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습관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이명자 씨는 매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액은 항상 9만 원을 넘겼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나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통의 전화와 문자, 가끔 날씨 확인이 전부였는데도 요금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상담원 말만 믿고 최신 오지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쓰다 보니 그녀의 지갑은 매달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져 난방비를 줄이고 약을 반으로 나눠 먹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건강과 일상이 무너진 건 휴대폰 요금제 하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통신사의 화려한 말장난과 무제한이라는 단어에 속아 스스로를 파괴하는 현실입니다. 상담원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예요 라며 비싼 상품을 권합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전화와 문자 위주의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는 매달 피처럼 소중한 돈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만 원대 요금제로도 통화와 문자, 기본 데이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싼 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는 무지와 두려움이 부른 자해적 선택일 뿐입니다. 싸게 쓰는 게 창피해서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피한 건 싼 요금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피 같은 돈을 매달 통신사에 헌납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매달 10만 원 가까운 요금이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구멍으로 다가옵니다. 그 돈이면 건강검진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소비 습관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노후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전기세를 줄이고 식비를 줄여도 통신사는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순간 그 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품질을 누리면서도 절반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은 노후를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그것은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습관입니다. 알뜰폰으로 바꾼다는 단순한 결정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지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신사의 달콤한 말장난에 속아 노후를 내던지지 말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지갑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노후는 든든한 안전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세 번째 소비 습관은 과도한 종교 헌금으로 노후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자 씨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생활처럼 해왔습니다. 문제는 노후에 접어들면서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바쳤고 특별 기도회다, 선교 헌금이다 하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을 더 쏟아냈습니다. 정작 박 씨의 집은 곰팡이가 핀 낡은 벽지와 부서진 싱크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약값이 모자라 처방을 미루다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바닥났고 생활비는 카드빚으로 메꿔야 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드린 돈은 다 하늘에 쌓이는 거야. 그녀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그 돈은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헌금 요구는 불안한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가장 잔혹한 소비 함정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결국 지갑은 무자비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앙의 평안이 아니라 빈 통장과 무너진 노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 습관이 반복되며 중독처럼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큰 헌금을 내고 나면 이제는 내가 더 축복받을 거야 라는 착각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어둠 속에서 지내는 순간에도 교회 봉투에는 꼬박꼬박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머지는 채워진다는 말에 세뇌된 채 정작 본인의 건강과 안전은 무너져 갑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빈곤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헌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헌금으로 흘려보내고 나면 병원비도 집 수리비도 일상생활 비조차 남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노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파고드는 설교와 분위기는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더 바치면 더 축복받는다는 말은 달콤한 독약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 제발 헌금 좀 줄이세요. 이렇게 부탁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래. 이게 내 마음의 평안이야. 하지만 그 평안 뒤에 남는 건 빚더미와 후회뿐입니다. 자식에게까지 생활비를 구걸하며 과거 헌금 봉투에 넣었던 돈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노인의 모습은 가장 잔혹한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과도한 종교 헌금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지 지갑을 텅 비우는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은 지갑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섞인 돈이 종교 지도자의 호화로운 생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노후의 돈은 종교적 체면이나 두려움에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삶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과도한 헌금을 끊는 순간 남은 인생은 비로소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되 지갑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신앙의 이름으로 무너진 비극의 무대가 될 뿐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네 번째 소비 습관은 명절마다 체면 때문에 과도하게 선물을 사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최정자 씨는 명절만 되면 마음이 들뜨는 대신 통장 잔고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식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괜히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 고급 과일, 상자, 각종 건강식품을 매번 사들고 갔습니다. 문제는 연금 생활자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정돼 있었음에도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무리한 지출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명절이 끝나면 늘 빚만 남았고 이후 한 달은 라면과 김치로 연명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우리 진짜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수차례 말했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체면이 있지 빈손으로 가긴 뭐하잖니? 이 말 속에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엄마가 이제 돈이 없구나, 나이 들어 인심마저 줄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까 겁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자식들은 정작 선물을 고마워하기보다 부담스러워했고 본인은 텅 빈 지갑을 붙잡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소비 습관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해와도 같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면, 지출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파괴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은 노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과일 상자와 고기 세트를 들고 가지만 속으로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약값도 아껴야 하는 비극적 모순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는 써야 부모답지. 선물이라도 해야 자식들이 안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깊게 박혀있는 노인일수록 명절마다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선물 크기로 부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준비한 선물이 불편한 비처럼 남아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체면을 위해 흩뿌리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지갑을 여는 순간 남는 건 허탈함과 후회뿐입니다. 통장은 텅 비고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남은 인생은 고통과 불안으로 뒤덮입니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절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지 체면 싸움의 전장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선물은 진심이 아니라 허영의 무게를 전달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습관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래도 부모로서 할 만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노후 자금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자식에게 기억되는 부모는 값비싼 선물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체면을 위해 지갑을 여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쓸 곳에 쓰는 순간 남은 노후는 든든한 성처럼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소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은 고가의 건강식품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1세 김은숙 씨는 텔레비전 홈쇼핑에 나오는 건강식품을 거의 빠짐없이 구입했습니다. 홍삼 농축액, 초고가 오메가3, 심지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보조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집 부엌 찬장은 마치 약국 진열대처럼 각종 캡슐과 분말로 가득했고 정작 김 씨는 고혈압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병원 진료를 미루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지키려고 택한 소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관이 젊어진다잖아. 이 약만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더라.
김 씨가 주변에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자기기만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건강식품은 대부분 효과가 불분명했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가 복용하던 혈압약과 충돌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갑은 텅 비고 몸은 더 망가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불안을 교묘히 파고드는 건강장사꾼들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든 것입니다. TV와 인터넷은 이거 하나면 병원 갈 필요 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노인의 심리를 흔듭니다. 나이 들수록 약보다는 자연식품이 낫다, 비싼 게 효과가 좋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결국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남는 건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 습관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돈을 쓰고 나면 이만큼 투자했으니 효과가 있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활비는 줄어들고 정작 꼭 필요한 병원 진료나 영양 있는 식사는 뒷전이 됩니다. 고가의 건강식품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일반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을 비싼 값에 포장해 팔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제때 챙기는 약,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불안에 흔들려 비싸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매달리면 결국 돈도 건강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건강식품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잠시 스치지만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입니다. 불안이 잠시 가려졌을 뿐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돈이 다 빠져나간 뒤 병원비와 생활비를 고스란히 자식들이 떠안게 되는 비극 말입니다. 노후의 지갑은 거짓 약장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진짜 필요에만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시간은 건강하지 못한 몸과 텅 빈 통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허황된 약병을 버리고 진짜 삶을 지키는 소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6번째 소비 습관은 TV 홈쇼핑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3세 김순애 씨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달콤한 멘트가 흘러나오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격은 단 하루뿐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냄비 세트, 고급 매트리스, 피부 재생 크림, 건강 보조제까지. 집안 구석구석에는 뜯지도 않은 박스가 쌓여갔습니다. 정작 김 씨가 매달 받는 연금은 120만 원에 불과했지만 카드값 고지서는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카드 연체로 독촉장을 받았고 한 달은 전기세를 내지 못해 집 안불이 꺼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과소비가 아닙니다. TV 홈쇼핑은 노인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빈 방에서 달콤한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듯 속삭입니다. 선생님, 지금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남는 건 위로가 아니라 카드빚과 쓰레기 더미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내는 쾌감을 기억합니다. 내가 뭔가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또다시 리모컨을 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 그리고 지갑에 텅 빈 잔고만 남습니다. 엄마, 이걸 왜 사셨어요? 집에 이미 2개 있잖아요. 자식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싸게 산 거야.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니?
그러나 진실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인생을 갚아버린 것입니다. 홈쇼핑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화려한 포장과 사은품이라는 미끼에 노인이 속아 넘어가 현실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빈 지갑입니다. TV 홈쇼핑에 빠지는 순간 그 빈 지갑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 같은 박스는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먹고 자라난 괴물일 뿐입니다.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돈입니다. 그러나 홈쇼핑은 그 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TV 홈쇼핑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외로움의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집을 쓰레기 더미로, 통장을 빚더미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리모컨 대신 지갑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늙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자식과 배우자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절대 외로움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타인에게 뺏겨온 인생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유, 해방, 평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생각보다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중엔 나 좀 보살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늙으면 나도 좀 기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함께 산다는 건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는 왜 자꾸 나가자고 해? 이번 달엔 카드값도 많은데 또 생활비 줘야 해? 이런 말들이 평생 정을 쏟아부은 자식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을 들어도 부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치 보이며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조용히 TV만 보며 손주가 툴툴거리면 주방으로 피신하는 삶. 그런 인생이 정말 부모로서의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모욕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자유이고 품격이며 해방입니다. 혼자 살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전화 한 통, 용돈 몇만 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심이 오갑니다. 함께 살며 다투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멀리 있어도 존중과 감사가 남는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윤정순 씨는 5년 전 며느리와 갈등 끝에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줬는데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오다니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월세방에 살기 시작한 첫날 정순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눈치 안 주는 이 조용함이 이게 진짜 내 공간이구나. 다음 날엔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었고 라디오를 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린반에 등록했고 동네 요가 교실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자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2주에 한 번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정순 씨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매일 얼굴 보면서도 서운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고 싶을 때 보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혼자 살아야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눈치, 냉장고 문 열고 뭐 하나 꺼냈다고 눈치, 드라마 소리. 조금만 커도 한숨 섞인 시선이 돌아오는 그곳. 그게 자식 집에서의 현실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그리고 말없이 나를 평가하는 자식의 시선까지. 그 집에서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말 없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엄마, 이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지금 그거 좀 조용히 해줘요. 애들 자니까 그만 좀 움직이세요. 이 말들이 한두 번 들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자존심보다 주눅이 먼저 들고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입을 닫고 방에만 있고 눈치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살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엔 내가 아닙니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립이며 비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틀고 싶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진짜 내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요함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없이 사는 삶은 절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이창순 씨는 3년 전까지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주는 거실에서 뭘 켜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그녀는 침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 드세요 란 말에만 움직였고 드라마는 이어폰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와요. 너무 불편하면 왜 참고 있어요. 결심은 빨랐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창순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정말 달게 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고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찐고구마를 꺼내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도서관으로 산책 겸 책 보러 나갑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고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노년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도 돼서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관계입니다. 잘해도 상처받고 참아도 무시당하고 끊으려 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관계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 나이에 사람 하나 끊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대화가 아니라 참견만 오가며 만나고 나면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고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끊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혼자 남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애써 웃고 불편한 자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당신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이런 불필요한 인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통화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굴 위해 내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듣기 싫은 말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시간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쉬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파는 행위입니다. 진짜 편안한 인생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혜순 씨는 오랫동안 같은 노인의 모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에 늘 끼어들고 자랑하고 험담을 일삼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자체가 피곤해졌고 혜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혜순 씨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고 이후 그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박혜순 씨는 주 3회 수업을 나가며 혼자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자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 많아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인연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억지로 인연을 꾸역꾸역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해방입니다. 잘라내야 할 사람은 자르고 불편한 관계는 놓아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입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 그리고 주변의 헛된 평가까지. 돈은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쓰려 하면 100가지 이유가 따라붙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사요? 그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 보태주세요.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사요? 병원비 대비해야죠, 엄마.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날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사고 싶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 입장권 3,000원짜리 전시회 티켓 하나조차 망설이며 지나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남편 눈치 보일까봐, 결국 통장은 그대로인데 인생은 점점 말라갑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도구를 내 손으로 쥐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허락받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 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셔도 한 달에 책을 5권 사도 손자 용돈보다 내 피부과 관리비가 더 들어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물건 하나, 나를 웃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 하나, 그게 5만 원이라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7세 배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 옆에 살기 위해 둘째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일부로 매달 100만 원 넘는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식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큰돈은 쓰지 마요.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자신이 젊었을 적 꿈꾸던 디자인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28만 원. 살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 2달치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온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가 뭘 사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 영숙 씨는 바로 그 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전시회에 갔고 근처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싸게 산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매달 자신에게 기분 좋은 낭비를 한 번씩 선물합니다. 꽃을 사고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사고 기분 내키면 택시도 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요? 이제라도 내 맘대로 써서 다행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웃게 만들고 지갑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축복은 단순한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바꾸는 진짜 해방입니다. 돈을 쓰는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인생도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5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어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늘 타협의 연속입니다. 같이 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긴 왜 가려고 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마트나 가요. 결국 내가 원하던 장소는 묻혀버리고 가기 싫던 곳에서 피곤만 쌓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용한 산책로가 좋은데 상대는 사람 많은 대형 마트로 갑니다. 나는 절에 가고 싶은데 가족은 교회가 낫다고 말립니다. 그 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왜 하필 거길 가냐는 말 한마디에 아예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노년의 소소한 기쁨은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가기 싫은 곳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설명 없이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걷고 싶은 골목이 생기면 당장 신발을 신고 나설 수 있고 들꽃이 피는 공원에 매일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랑 가느냐보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혼자 사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삶은 곧 갇힌 삶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공간과 관계에서 모두 해방된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싫으면 가지 않는 당당한 선택권이 생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8세 김은자 씨는 젊을 땐 한 번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한 여행지, 자식들이 원하는 장소, 친구들의 제안에 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늘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좀 계세요. 그 말이 못내 서운했지만 은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통영항에서 그녀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여길 혼자 왔네. 그날 저녁 혼자 먹은 멍게 비빔밥 한 그릇이 평생 먹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 여행자로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전국의 사찰, 고택,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때론 유튜브에 짧은 브이로그도 올립니다. 은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남 따라가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길을 정해요.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갇힙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내 발로 걷는 삶.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여섯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하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희생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아침을 내 입맛대로 차린 적이 언제였는지, 낮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달려가고, 아프다는 자식 전화에 먼저 걱정하고, 동네 사람의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꾸역꾸역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는 어디에 있었지? 라는 허무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마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빈둥대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쉴 틈조차 빼앗깁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눈치 보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또 다른 희생으로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그 어떤 부탁도 요청도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내 마음, 밥을 먹는 시간도 내 선택,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